오늘의 정치권 소식 역시 풍성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하루라도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슈를 안 던지는 날이 없죠. 바로 그런 이슈들 오늘의 시사 멘토 박찬종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위원장, 혁신위원장이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일단은 먼저 그 김상곤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으시고 저희가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박함은 저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무능력 정당, 무기력 정당, 무책임 정당이라고까지 합니다. 지금부터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 중 패권과 개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개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김상곤 위원장의 첫 일성이요. 김상곤 위원장으로서는 그 아주 대단한 결기를 결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예. 이를테면 상소문은 국민을 향해서 한 것 같고 사약은 국민이 내리는 사약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건 좀 지나치고 좀 생뚱맞아요. 네, 오바했다. 이 야당의 오늘날 이 혼란상은 개파투쟁으로 인한 자중질환이거든요. 예. 그 4.29 재보궐선거라는 게 분열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패배하다 보니까 내 탓을 하는 과정에서 개파투쟁이 아주 예. 크게 분출돼 가지고 자체 정화 능력을 상실해 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김상곤 위원장이라는 분은 현재 아마 당적은 갖고 있을 겁니다. 경기도지사 경쟁에 나섰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건 외부 인사라고 보아지는데 예. 이런 사람을 굳이 데려다 놓고 혁신안을 만들어야 혁신이 되는지, 첫째, 혁신안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과거 5년 동안에 4차례 혁신위원회가 축적해놓은 게 있고 지금도 원혜영 위원장의 혁신위가 있어요. 예. 정치혁신실천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혁신안을 확정 못한다. 그러면 김상곤 위원장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손에서 혁신안을 만들면 그 안에는 뭐 풍문에 의하면 이제 공천 룰도 정하고 무슨 40% 물갈이에 예. 그럼 그 혁신안을 만들면 그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예. 다시 2결국을 통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안을 만드는데 불과한데 사약이 내가 마셔야 된다라든지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이제 지금부터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 중 패권과 개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개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래서 개파가 없어져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의 방향은 이겁니다. 결국 개파가 존재하게 된 것은 공천권 때문이거든요. 네. 크게는 당권이고 당권 안에 공천권, 당론 결정권, 재정권이 있는데 결국 공천권이거든요. 공천권을 그 공천 시점에 있어서 당의 실세, 유력한 개파, 좌장들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개파가 생겨난 것이지요. 그럼 이 공천제도의 혁신, 그럼 방향이 나와 있어요. 당원과 국민에게 하방해 주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데 굳이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사약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뻥튀기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예. 문재인 위원장의 결단으로 조기에 수습이 가능했던 일을 제가 보기에는 혁신안 만들고 그리고 또 무슨 혁신위원회 인선을 또 6월 초까지 한다고 그러고 김상곤 위원장이 뭐 손학규, 안철수 또 누구누구 만나고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시간 끌기고 헛발질이라고 보아집니다. 예. 지금 손학규, 안철수 두 정치인을 만나려고 전화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손학규 전 대표는 완전히 거절을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가 뭐 자문은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손학규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한테 손을 이렇게 내민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의 혁신 방향, 예.
혁신의 방법 예.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예. 그걸 그냥 확정해 버리면 되지요. 예. 굳이 김상곤 위원장 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예. 그 김상곤 위원장한테 무슨 큰 권한 그렇게 혁신안이 집행 가능한 방법까지 전부 쥐어준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또 이 양반대로 또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누굴 만나고 또 시간 계속 보내고 그리고 손학규, 안철수 의원의 자문을 받아 혁신안이 나옵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 혁신안은 이미 축적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왜 이런 소용돌이를 계속 만드느냐? 글쎄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죠. 문재인 대표가 이걸 어떻게든지 현재의 그 계파, 이른바 친노 계파의 내년까지 공천권의 어떤 그 지분의 일부라도 계속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자기가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그래서 혁신 방향을 이미 축적된 걸 제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혁신은 간단해요. 현재 당헌 당규가 헌법 8조 위반돼요. 글쎄요. 그걸 깨달은다고 하다면 그걸 안 위반되지 않는 당헌 당규로 고쳐서 이걸 임시 전당대회 같은데 부의하면 될 일을 자꾸 시간 끌고 소용돌이를 만들고 왜 이런지 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문재인 대표가 육참골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도 일종의 언어의 유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도 지나치고 제가 보기에 헛발질하는 소리 같고 뭐 때문에 육참골단까지 할 거 뭐 있습니까? 혁신안 만들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혼란을 겪고 있고 새누리당이 지금 잠잠해진 거는 여당으로서 그런 어떤 이 프리미엄 때문에 지금 일시적 잠잠한 것이지 공천을 두고는 여전히 이걸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럼 두 당의 행태는 첫째로 헌법 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천 등의 비민주적으로 결정한다.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두 당의 공통점이거든요. 이게 개파 공천 아닙니까? 이건 헌법 위반되는 거예요. 그게 당헌 당규가 그것이 글쎄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로는 정당의 조직은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라 해야 된다. 신 교수님 정착자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필요한 조직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당은 중앙 집권화해서 국회의원을 국회에 두지 않고 당사에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 줄을 세워 관료 조직화해서 서열을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의 부속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부속품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공천권을 늘 당 실세들이 쥐고 있고 당권 진 사람들의 이 눈치와 향방을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공천이라고 하는 게. 거기 매여가지고 국회에 가라 그럴 때 가고 거기서 싸우라 그럴 때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자율성을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라 그러거든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창과 방패. 여당은 무조건 방패고 야당은 무조건 창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미국의 인사청문회 그렇게 합니까? 상원에서 할 때에 공화당 민주당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행정부의 그 구성원으로서 장관 또는 국무총리로서 적합한가? 특히 인사상의 인신에 문제되는 것은 거기에 결함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 여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17개월 동안 16억 원이라고 하는 변호사로서 수임료를 받았다. 그것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그 상당 부분을 나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가령 이런 문제 같으면 그 여야가 차이가 있을 수 없지요. 예. 그래서 얼마를 환원했느냐. 그 다음에 16억 원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을 받게 된 그 내막은 뭐냐? 뭐를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한 달에 1억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 묻는데 어찌 방패가 있고 어찌 그걸 감싸야 되고 여당은 무슨 그걸 여당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걸 무조건 감싸야 되고 또 야당은 또 지나치게 뭐 정략적으로 또 다른 거 불확실한 걸 터뜨리고 이 창과 방패가 되어버린 거 이것이 오늘의 이 정당의 행태에서 비롯된다. 예. 그 정당의 행태가 아주 싸움판을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속품인 국회의원들이 고스란히 국회에 올라가서 상층부 시키는 대로 이 전투장에
쫄병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꼴이 됐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간다. 그 다시 되돌아오면 혁신 방향은 이렇게 돼 있는 조직을 해체해버려야죠. 해체. 중앙당 해체해서 미국식으로 원내 정당화를 해야 된다. 미국식으로 원내 정당화. 예. 그리고 공천은 하방. 이러면 예. 자연히 이 개파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가령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을 때 무슨 최고의 이결을 거쳐서 전당대 부의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저항에 부딪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실패했다 하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거예요. 국민의 박수를 받지요. 그게 옳은 방향인데 이게 당내 기득권자, 소수 기득권자들 때문에 다음 공천에 이렇게 하면 이 내 기득권을 상실하고 공천이 안 될지도 모른다고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회방을 놓는다는 그걸 분명히 해버리면 예. 국민은 그 혁신안을 지지하게 되고 그것을 주도하는 문재인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는 그로 인해서 새누리당의 혁신도 문재인 대표 때문에 견인해내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정치의 총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뭐 어쨌든 김상곤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든 뭐 어쨌든 혁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방안을 마련해도 그것이 어떻게 통과될까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도 온갖 이런 여러 가지 시달릴 텐데 이 사실 김상곤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치 초년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분의 상징성은 물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재인 대표도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 문재인 대표하고 김상곤 위원장한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하는 기세를 보면 130명 그 민주당 의원 중에 인위적으로 몇 퍼센트를 자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반발을 사지요. 제도를 고쳐야죠. 제도를 고쳐서 그 제도 안에 당신들이 가서 경쟁을 해라. 공천을 준다는 개념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 공천장을 줍니까? 주민들의 공천을 받는다. 나는 당원과 내 지역의 유권자들의 공천을 받는다. 예. 받아낸다. 예. 공천장을 위로부터 공천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아래에 공천을 받는다. 그 경쟁에 가서 중진이건 초재선 의원이건 신인이건 그거 가서 경쟁을 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랍니다. 신 교수님은 아니지만 정치학자들 중에 전략공천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유권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러는데 저는 유권자들 완전히 이렇게 믿고 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작용은 지금 이 개파 공천의 부작용보다는 훨씬 덜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부작용이 심각해지면 우리 국민이 이제는 국민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 국민은 이게 실질적인 민주화를 할 수 없구나. 책임의식이 없구나. 우리 국민은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려야죠. 우리 국민을 믿고 가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요. 새누리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새 김무성 대표는 참 여러 가지로 물벼락도 맞고 이렇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아주 좋은 평가를 함으로써 노건호 씨의 비판을 맞받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발언부터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과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역사라는 것은 공과 과를 구분해서 이제 과는 그만 따지고 공을 높이 평가해서 국민 통합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이 지방 분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저 말을 하기 전에 이 6.12 추도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드님인 노건호 씨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NLL을 팔아먹었다. 그 대화록에 절대 그런 내용이 없는데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지난 대선 직전에
팔아먹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팔아먹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최초의 발설자였던 정문원 의원이 그 문제로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공개적으로 그 녹취록에 팔아먹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 내가 잘못 봤다. 사과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유가족이 분노하고 억하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그거를 노건호 씨가 그 자리에서 표출했지요. 그건 물론 예의상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먼저 밝혀야지 저 얘기만 해버리면 저 진정성의 50%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걸 해명을 해야죠. 그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지심을, 분노하는 마음을 그 본인의 지금도 그럼 여전히 그 본인의 그 말이 옳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아는 상당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말이 자칫 본인의 어떤 대권 가도에 인심 얻기 위한 립 서비스로 진정성이 상당히 결여된 말로 보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김무성 대표는 그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그 입장을 밝혀야 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이 말을 했어요. 새누리당도 그게 고쳐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점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김무성 대표 여러 군데에 가서 봉변도 많이 당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요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예전부터 나오는데 다시 이것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자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뭐 직권상정을 제한한다든지 혹은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과거에는 불렀는데요.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소수 정당에 있어서 의견 개진의 가능성을 보장한다든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요한 의안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본회의에 상정 못하도록 하는 게 선진화법인데, 이건 OECD 가맹국 34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우리 국회는 비민주적입니다. 우리 국회는 항상 몸싸움합니다 하는 증거로 그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헌이에요. 위헌 법률이야. 근데 문제는 위헌 법률을 위헌이에요. 위헌. 헌법에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딱 몇 가지로 예시되어 있어요. 대통령 탄핵 결의안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심의 정족수 3분의 2. 이게 제한적으로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일반 의안을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3분의 2 이상 이렇게 지금까지 몸싸움 해왔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현재의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이었지 아마. 그걸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이걸 제안하고 통과시킨 거거든.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대단히 18대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우여 원내대표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선진화됐다 이렇게 참말로 코미디 같은 일인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정당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하자고 하니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의 수준이고,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당의 이런 이 덜 떨어진 행태를 자인하는 것인데, 뭐 자인하니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슬며시 하지 말고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국민이 법률을 잘 모른다고 해갖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이걸 개정해야죠. 개정은 해야 된다고 해야죠. 이 헌법 위반인데. 헌법 위반 법률이죠. 헌법 위반 법률입니다. 그 전에 과정 통과시킨 거를 잘못했다고 일단 얘기하고 해야죠. 우리가 위헌인 법률을 급해 맞아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해야지. 나는 개정에 찬성입니다. 그거 개정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말입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장관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률가로서 총리 후보자가 장관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건 뭐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닌데 이제 정치 도의상으로는 이 장관직 사임하는 게 옳지요. 정치 도의상. 도의상으로. 그렇지.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그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죠? 근데 저렇게 언거주춤해가지고 만일 총리 인준이 부결이 되면 그럼 장관으로 돌아오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위반이라고 내가 단정하기 어렵지만 예. 정치 도의상으로는 딱 그만둬야지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민사 딱 하고 정리를 해야지요.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뭐 돌아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황교안 이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유 그건 모르죠. 100점 만점에 한 80점만 받으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황교안 괜찮습니다. 내정자가 말씀하세요. 딱 적임자는 아니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여전히 총리 자리를 영의정 자리로 모두들 오인해갖고 이렇게 아주 난장판이 벌어지고 이거 대통령마다 예. 골치를 썩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양반한테. 근데 저는 한 가지 17개월 동안 16억 원을 받은 걸 법무장관 이 인사청문회 청문회 때 자기가 생각해도 과도한 것 같다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부분 사회 환원하겠다고 예. 그랬는데 사회 환원을 정확하게 얼마나 했는지 그것이 상당한지도 국회의원들이 따져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따져야 할 것은 정관예우 풍토가 지금 이 젊은 변호사들의 범란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될 만한 굵은 사건을 판검사, 고위 판검사 지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쓸어가 버리고 그리고 법학 전문대학 만들어가지고 젊은 변호사들을 그냥 양산을 해놔놓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취업 장소를 못 구하고 맞습니다. 기껏 300만 원, 기껏이란 말 제가 쓰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택시기사 한 달 쎄 빠지게 노력해봐야 200만 원인데 200~300만 원을 내가 적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관료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이 돼 버렸는데 그 원인을 이런 정관예우에서 젊은 법조인들이 찾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범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 16억 원의 내역을 국회의원들이 따져주기를 내 대신 따져주기를 바랍니다. 나도 변호사지만은 도대체 한 달에 1억인데 이게 5대 그 법무법인 중에 하나의 그 법무법인에서 주로 형사사건의 자문을 맡았다 그러거든요. 형사사건의 자문. 그러면 한 달에 1억씩인데 자문을 어떤 사건에 어떤 자문을 했길래 1억씩이나 받느냐? 저는 1년 내내 해도 그냥 공짜로 해주는데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예. 그 자문을 받기 위해서 거기 그 사건을 맡긴 위임자들은 예. 저한테 와도 내가 웬만하면 몰라 공안 사건은 이 양반이 전문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는 나도 충분히 자문해 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그런 돈 들고 나한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대체 누가 어떤 사건을 자문을 하는지 예. 이거 밝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법조의 이 사법 정의를 위해서 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밝혀야 돼요. 그 말 안 하면 예. 나는 그거 총리 되는데 중요한 걸림돌로 국회의원들이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다음 주에는 저도 이제 청문회 가까우니까 좀 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